특수팀은 해체되었고 동주는 혼자가 되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고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죠. 집도 며칠째 안 들어오고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닙니까? 야, 왜 계속 피해? 이걸 보여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란 그의 사전에 없으니까요. 마귀자 엠나 말고 어떡하겠어. 민주 형이 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가 찾는다는 그 사람 때문에. 윤동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날처럼 지금도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놈은 알 거야. 칼부림에 경찰이 총까지 맞아도 조용해. 민주 형이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이번엔 링이가 아니라 도시만 복파한 범죄와 타협한 이도시의 심장에서요. 도시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정막 속에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할까? 어이, 닭889. 피할 수밖에 없잖아. 펀치의 시작은 주먹이 아니다. 윤동주 이름 석자는 더 이상 경찰 무전기 속에서 불리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경찰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계급도 특수팀 배지도 모두 잃었지만 그의 정의는 아직 살아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허름한 간판을 단 한 건물 앞에 멈춰 선 동주. 눈빛은 매섭고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엔 폐업된 불법 업소들의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인기척도 없는 그 안, 먼지가 쌓인 테이블 위에 놓인 금빛 시계를 발견한 순간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익숙한 상징, 민주형이 심어놓은 권력의 표식. 그 시계는 이 업소의 주인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민주형의 네트워크 일부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동주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커다란 X자를 그었죠. 하나 더 연결고리가 잘려 나갔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어요. 이 불법의 뿌리를 뽑고 민주형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검찰도 경찰도 손대지 못한 영역에 그 혼자 뛰어들고 있었죠. 매일 밤 그는 다른 장소에 나타났어요. 어느 날은 클럽 뒤편 지하 창고, 또 다른 날은 고급 호텔의 비밀 스위트룸. 그곳마다 시계는 존재했고 사람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익명의 제보, 사라지는 증인들, 무너지는 업소들. 모두가 동주의 그림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동주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누군가는 그를 미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 자신은 아무 이름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지? 언젠가 그를 알아본 한 노인이 물었을 때 동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진실은 외면당하고 있었고 정의는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법이 무너진 자리에 사람을 지키겠다는 그의 다짐만이 남아있었죠. 그렇게 동주는 오늘도 또 다른 주소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종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병실 한켠에 놓인 TV에서는 윤동주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영상 하나하나가 종현의 굳게 닫혔던 내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정체불명의 단속,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마스크 쓴 남자. 종현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가 동주라는 것을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종현의 손끝이 떨렸어요.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무언가 그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경기장에서 검을 들었고 또 수없이 많은 밤을 공포 속에서 보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한나를 구하다 발목을 다친 그날 이후 종현의 삶은 멈춰 있었어요. 늘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동주는 달랐어요. 상처 입은 채로도 싸우고 있었고 외면당한 정의를 온몸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종현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펜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그 펜. 펜 쪽을 보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던 그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펜 쪽을 손에 쥐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끝을 꺾어 부러뜨렸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주저하지 않기로요. 반면 한나 역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한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산소를 찾았어요. 조심스레 풀위에 절을 하고 묘비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양주 한 병. 하지만 그 병은 낯설지 않았어요. 바로 레오가 가지고 있던 술병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레오가 아버지의 기일을 알고 있었다는 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깊은 과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레오와 아버지. 둘 사이에는 분명 한나조차 몰랐던 서사가 있었고 그건 지금의 모든 사건과도 연결돼 있는 듯했어요. 한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서류함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레오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감사장을 발견했어요. 인명을 구조한 민간인으로 기재된 그 기록. 그리고 그 옆엔 어린 시절의 한나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한나가 어릴 적 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를 구한 사람이 바로 레오였다는 것을요. 그 진실은 한나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녀가 지금껏 감정 없이 대했던 레오가 사실은 아버지가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장 많은 것을 빚진 존재였던 거죠. 동시에 종현의 발목 부상 역시 그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겹쳐지면서 한나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정은 결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동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울리던 짧은 신호음이 멈추자 조용히 말했어요. 나 다시 돌아갈게.
그녀는 다시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선택이었어요. 숨겨진 진실과 죄책감을 이겨내고 그녀는 동주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교차선 위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영은 여전히 웃고 있어요. 어느덧 그는 스스로를 제국의 왕이라 여길 만큼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외 자산 흐름이 담긴 리포트와 다수의 기업 운영 구조도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가 움직이는 자금은 이제 도시를 넘어 국제적이었고 그 돈으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이면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잇따라 들려오는 업소 폐쇄 소식. 평소 같았으면 경찰 고위 인맥 하나 전화만 걸면 잠잠해졌을 문제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속은 예고 없이 벌어졌고 빠르고 철저했어요. 마치 내부를 꿰뚫고 있는 자가 움직이는 듯한 정밀함이었죠. 민주영은 보고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최근 폐쇄된 업소 중 몇 곳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세운 안전한 수익 창출처였거든요. 거기엔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도 관세청의 퇴직 고문도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마저 무너지자 주변에서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질투쯤으로 넘겼던 시선이 이제는 경계로 변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자신이 만든 네트워크의 가장 아래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는 걸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중심엔 윤동주가 있었어요. 특수팀이 해체된 후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질 줄 알았던 윤동주가 지금은 어둠 속에서 제국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불법업소 단속을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닌 정의의 복수극으로 전환시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정보력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어요. 단속 시점, 운영 실태, 운영자의 가족 관계까지 파악한 정밀한 작전. 민주영은 생각했죠. 누군가 동주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그가 언제 자신 곁에 있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소름을 돋게 했어요. 그는 긴급히 은행 지점장과 약속을 잡았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한 윤동주와 마주하게 되었죠. 긴장된 공기 속에서 둘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그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민주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뭘로 움직이는 줄 알아? 바로 돈이야. 돈은 생명을 살리고 권력을 움직이고 심지어 법도 좌지우지하지. 너도 알잖아. 정의보다 중요한 게 현실이라는 걸. 동주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죠. 그래. 내가 믿는 그 돈, 내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그 모든 돈. 내가 무너뜨릴게. 너에게서 하나씩 천천히 반드시 빼앗아 줄게. 그 말은 선언이었어요. 복수나 분노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짐이자 경고였고 동시에 정의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었어요. 민주영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웃었죠. 그의 특기였어요. 모든 감정을 감춘 채 웃음으로 덮는 것. 하지만 이번엔 그 웃음이 끝까지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윤동주의 눈빛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했거든요. 이 남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날 이후 민주영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자신이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이 균열이 더 커지도록 두고 볼지를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건 윤동주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다시 한번 불꽃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시는 잠잠한 듯 보였지만 그 적막한 공기 속에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주는 마스크를 쓴 채 어둠 속을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그가 향한 곳은 평범한 골목길 한쪽에 숨겨진 불법업소. 낮에는 평범한 찻집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그곳이었죠. 그는 업소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야에 들어온 출입자들 중 몇몇은 과거 사건의 용의자였고 다른 이들은 정치권과 연계된 얼굴들이었죠. 동주는 모든 걸 수첩에 적어두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도 들려 있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철저했죠. 그를 쫓는 카메라,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 그를 감시하는 경찰 내부. 이제 동주는 단순히 불법업소를 단속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마스크맨이라 불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매일 밤 그의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었죠. 누군가는 그를 위험한 자경단이라고 비난했고 누군가는 진정한 정의라고 칭송했어요. 그의 존재는 도시를 양분하고 있었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그를 추적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부에선 통제 불가라는 판단하에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각 지구대엔 그의 몽타주가 배포되었죠. 하지만 아직 그의 정체를 아는 이는 없었어요. 고작 CCTV 속 실루엣과 현장에 남긴 흔적들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동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이름도 신분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이 도시에서 다시는 억울하게 눈을 감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나선 이유였고 지금도 계속 싸우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 그는 철문을 밀고 업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눈을 부릅떴고 몇몇은 도망치려 했어요. 그러나 동주는 빠르게 움직였고 방마다 CCTV 메모리를 회수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탈출하는 직원의 뒤를 쫓아 지하실까지 내려간 그는 마침내 수많은 봉투와 돈다발이 쌓여있는 장면을 포착했죠. 바로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경찰차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였죠.
동주는 CCTV 메모리와 일부 증거를 챙겨 지하 비상통로를 통해 탈출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죠. 다음날 정의의 복면남 또다시 조직 급습 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포털을 뒤덮게 돼요. 동주는 신문 가판대 앞에서 그 기사를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듯 무심한 듯. 그리고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다음 주소가 적힌 수첩을 펼쳤어요. 다음 라운드는 시작됐고 동주는 이미 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더 깊은 어둠 속 더 위험한 상대를 향해 그는 다시 나아가고 있었어요. 신 경장은 교통과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접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틀어둔 라디오 뉴스에서 그 보도를 들었어요. 무심히 들려오던 단어 특수팀 출신 미확인 인물 불법업소. 단속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컴퓨터 화면에 멈춘 커서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흔들림 없이 달려들던 윤동주의 눈빛이었죠. 신 경장은 조용히 서랍에서 묵혀둔 경찰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고만식은 파출소에서 주치 난동자를 달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셔츠, 눈물에 젖은 민원인의 외침, 일상의 고단함이 그를 무디게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라커룸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던 순간 뉴스 속 사진 한 장이 고개를 들게 만들었어요. 흐릿한 실루엣하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동주.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고만식의 얼굴엔 지친 듯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눌렀어요. 신 경장 나야. 보고 싶지? 그 녀석. 종현은 재활센터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시 뛰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종현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말 뒤 그는 병원 대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올려다보았어요. 거기엔 뉴스 속 복면남 마치 과거의 동주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생생했죠. 종현은 천천히 목에 걸린 치료 목걸이를 풀고 일어섰어요. 다시 검을 들 준비가 됐다는 듯이. 한나는 보관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습기 찬 창가에 걸터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멍하니 서류를 넘기던 그녀는 누군가 툭 던져준 휴대폰을 받아 들었어요. 후배가 말했죠. 한나 선배 이거 그 사람 아니에요. 화면 속에는 동주의 실루엣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나는 말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그들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수팀 출신 불법업소 단속 미확인 인물 등장. 뉴스의 한 줄이 지나간 자리에 그들의 눈빛이 다시 태동하고 있었어요. 멀어졌던 거리감, 꺼졌던 불꽃, 묻혀있던 정의가 다시 살아났어요. 고만식은 무전기를 잡았고 종현은 펜싱화를 꺼냈고 신 경장은 배지를 가슴에 달았고 한나는 복도 끝 정적 속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곳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윤동주가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있었어요. 정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숨을 고른 것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누군가가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비밀을 안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